혹시 수술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러면 아마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바로 마취일 겁니다. 그렇죠. 마취 중에 깨면 어떡하지? 마취에서 아예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맞아요. 그게 사실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공포일 거예요. 아,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의식을 잃고 내 몸에 대한 모든 걸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려움의 실체를 한번 과학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부터 회복실에서 눈을 뜰 때까지 전신 마취라는 이 여정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통제되는 과학인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 마취 그리고 아네스테이시아라는 단어 자체도 재밌더라고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없다는 뜻의 엔이랑 감각이라는 에이스테이시스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무감각이죠. 근데 오늘날의 마취는 단순히 감각만 없애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복잡하죠. 현대의 전신 마취는 단순한 무감각 상태가 아니고요. 오히려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고도의 종합지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목표요? 네, 첫째, 의식을 없애고, 둘째, 그 시간 동안의 기억을 지우고, 셋째, 당연히 통증을 차단하고요. 아, 그리고 넷째, 수술을 위해서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수술 내내 뭐랄까 초단위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과정인 거죠. 와, 종합기술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냥 깊은 잠에 드는 게 아니라 의식, 기억, 감각, 움직임, 이 핵심 기능들을 일시적으로 껐다가 안전하게 재부팅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이 정교한 재부팅 과정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수술 당일 아침부터인가요? 아니요, 그보다 훨씬 전부터입니다. 마취의 첫 단계는 수술실이 아니라 마취 통증의학과 의사를 처음 만나는 진료실, 바로 마취 전 환자 평가에서 시작돼요. 아, 그 동의서 받고 할 때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서류 작업이 아니고요. 환자와 의료진이 한 팀이 돼서 일종의 맞춤형 비행 계획을 짜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비행 계획이요? 비유가 재밌네요. 네, 환자 한 분 한 분의 특성을 다 파악해야 하니까요. 과거에 어떤 병을 앓으셨는지, 지금 드시는 약은 뭔지,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아스피린 같은 것들은 마취 중에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과거 마취 경험은 어땠는지, 가족 중에 마취 관련해서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마취제를 쓸지, 어떤 돌발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할지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미 마취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군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거, 바로 금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아, 중요하죠. 수술 전날 밤 12시부터 물도 마시지 마세요. 이 말을 거의 공식처럼 듣잖아요. 솔직히 목마른데 물 한 모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아마 수술 전 안전 수칙 중에서 가장 중요할 겁니다. 이건 뭐 수술 후에 속 불편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생명이요? 네. 핵심은 중력과 우리 몸의 반사작용과의 싸움이에요. 중력과의 싸움이요? 네. 전신 마취 생기나되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풀리면서 식도랑 위를 꽉 조여주는 관략근도 힘이 풀려요. 그리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걸 막는 기도보호반사라는 기능도 딱 멈추고요. 아, 이때 만약 위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누워있는 자세에서 그게 역류해서 중력을 따라 기도로 그냥 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럼 그냥 살에 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겠네요? 훨씬 심각하죠. 이걸 흡인성 폐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음식물이 폐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위험한 건 위산입니다. 위산이요? 네. 위산은 음식을 녹일 만큼 강한 산성이잖아요. 이게 폐 조직에 닿으면 거의 뭐 화학적 화상을 입히는 것처럼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금식은 이걸 원천적으로 막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겁니다. 와, 수술 전 햄버거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식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엔 무조건 오래 굶기는 것보다 좀 더 세분화된 기준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너무 긴 금식은 오히려 탈수나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음식 종류에 따라서 위에서 비워지는 시간을 다 고려해요. 아, 종류에 따라서요? 네. 예를 들어 물이나 맑은 주스 같은 건더기 없는 음료는 수술 2시간 전까지도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우유나 지방이 든 음식은 위에 오래 남으니까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더 긴 금식이 필요하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있어요.
제 친구가 수술 전에 간호사 선생님이 손톱 매니큐어 꼭 지우세요 라고 해서 의아했대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센서랑 관련이 있다면서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화장이나 매니큐어를 지우라는 건 미용 문제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모니터링의 정확도 때문이에요. 모니터링이요. 네, 손가락 끝에 집게처럼 끼우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손가락 한쪽에서 빛을 쏘고 반대편에서 그 빛을 받아서 혈액 속 산소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매니큐어가 그 빛을 가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짙은 색이나 젤네일 같은 건 빛을 왜곡하거나 막아서 측정값을 부정확하게 만들 수 있어요.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화장도요? 네.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입술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나타나는데 짙은 립스틱이 이걸 가릴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사소해 보이는 준비 하나하나가 다 안전망인 셈입니다. 자,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드라마랑은 다르게 실제로는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심전도, 혈압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이런 것들이 몸에 착착 붙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숨 한번 깊게 쉬어보세요 하면서 마스크를 대주시면 정말 숫자 10을 다 세기도 전에 의식이 사라지죠. 네. 환자분의 의식이 사라진 직후에 저희 마취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기도 확보입니다. 스스로 숨을 쉴 수 없게 되니까요. 아, 그 튜브를 넣는 거요? 맞습니다. 입을 통해 기관까지 튜브를 넣는 기관 내 삿관을 하고 인공호흡기 연결합니다. 수술 후에 목이 좀 칼칼하고 아픈 이유가 바로 이 튜브 때문인데 대부분 하루 이틀이면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확보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취를 유지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유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흡입 마취라고 부르는 전통적인 방식인데요. 마취가스를 산소랑 같이 폐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아, 가스로요? 네. 폐를 통해서 약물이 빨리 드나드니까 마취 깊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조절하기가 좋습니다. 다른 하나는 완전 정맥 마취, 영어로는 TIVA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완전 정맥 마취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아주 정밀한 컴퓨터 펌프를 써서 정맥으로 계속 주입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계속 주입한다는 건 한 번 맞고 몇 시간 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마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조절이 가능하죠. 티바는 특히 수술 후에 메스꺼움이라 구토가 적어서 환자분들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아, 장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뇌 수술처럼 수술 중에 신경 기능을 계속 감시해야 할 때도 선호됩니다. 흡입 마취가스가 신경 신호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자, 그럼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은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내 마음은요. 의식은 없는데 그 안에서 모든 걸 느끼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공포요. 수술 중 각성에 대한 공포 말씀이시죠? 네. 의료진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환자의 마취 리필을 어떻게 정확히 아는 건가요? 혹시 혈압이나 맥박 보고 의사의 감으로 판단하는 건 아닌지. 아주 중요하고 또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혈압, 맥박, 눈물 같은 간접적인 징후를 보고 추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마취가 과학이면서 동시에 경험의 예술이라고도 불렸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마취를 조절하죠. 그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이중분광지수, BIS 모니터입니다. BIS 모니터요? 그건 뭔가요? 환자분 이마에 가벼운 센서를 붙이면요. 이 센서가 뇌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기 신호, 즉 뇌파를 실시간으로 읽어드려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이 뇌파를 분석해서 현재 뇌의 각성 상태를 0에서 100까지의 숫자로 변환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하! 심장을 심전도로 보듯이 뇌의 활동 상태를 뇌파 데이터로 직접 보면서 조절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 역할을 수술이라는 비행의 파일럿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와, 100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 0은 뇌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보통 수술의 적절한 마취 깊이는 BIS 수치 40에서 60 사이로 유지됩니다. 그럼 만약에 수술 중에 수치가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마취가 얕아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죠. 그러면 즉시 마취제 용량을 늘려서 다시 적정 범위로 낮춥니다. 반대로 40 미만으로 계속 내려가면 마취가 너무 깊다는 신호니까 용량을 줄이고요. 와,
이 기술 덕분에 수술 중에 깨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공포가 이제는 데이터로 관리 가능한 영역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자, 이제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 즉 재부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냥 마취제를 딱 끊으면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건가요? 마취를 유도할 때의 역순이긴 한데 사실은 훨씬 더 섬세하고 신경 쓸 게 많은 과정입니다. 그냥 약을 끄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과정이죠. 짠육이요? 네. 먼저 마취제 투여를 중단하고 100% 산소를 공급해서 몸 안에 남은 마취 가스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돕습니다. 동시에 아주 중요한 약을 투여하는데요. 어떤 약이죠? 수술 중에 썼던 근육 이완제의 효과를 되돌리는 역전제입니다. 이 약으로 환자분이 스스로 숨 쉴 힘을 완전히 회복하도록 만들고요. 그 후에 눈 떠보세요, 손 한번 쥐어보세요 같은 지시에 반응할 만큼 의식과 호흡이 돌아오면 기관에 있던 튜브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병실로 가는 게 아니라 회복실로 가잖아요. 왜 꼭 거기서 한두 시간씩 머물러야 하는 건가요? 회복실은 마취 과정의 마지막 안전점검 기지 같은 공간이에요. 마취에서 막 깨어난 시점이 생리적으로 가장 불안정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아,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 동안 전문 의료진이 옆에서 혈압, 맥박, 호흡 같은 활력 징후가 안정적인지 출혈이나 통증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응급 상황이 생기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요. 그냥 대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집중 치료실의 축소판 같은 곳이었군요. 그럼 회복실에서 나가는 것도 뭔가 기준이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이때 알드레트 점수라는 객관적인 평가 도구를 사용해요. 일종의 회복실 졸업시험이라고 할 수 있죠. 졸업시험이요? 재밌네요. 어떤 걸 보나요? 총 5가지 항목을 봅니다. 지시에 따라 팔다리를 움직이는지 활동성, 심호흡과 기침을 잘하는지 호흡, 혈압이 안정적인지 순환, 시간과 장소를 아는지 의식, 마지막으로 산소 공급 없이도 산소 포화도가 잘 유지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아, 각 항목을 점수화해서 총 10점 만점으로 계산하는데요. 그럼 몇 점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나요? 보통 총점이 9점 이상은 되어야 안전하게 병실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원인을 찾아서 조치를 하면서 회복실에 더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때 흔히 무통주사라고 부르는 자가통증 조절 장치를 연결해서 병실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이렇게 전 과정을 따라와 보니까 전신 마취는 정말 잠들었다 깨는 과정이 아니네요. 그렇죠. 수술 전에 치밀한 비행 계획부터 수술 중 BIS 모니터라는 계기판을 보며 조종하고 수술 후에는 졸업시험을 통과해 안전하게 착륙하기까지 정말 하나의 통합적인 치료 과정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혹시 깨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네요. 그리고 마취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운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은 피해야 한다는 조언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현대 마취 의학은 정말 매우 안전한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오늘 나눈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롭고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마취제가 뇌의 GA, BA 수용체 같은 특정 부분에 작용해서 뇌세포 활동을 억제한다는 그런 화학적 원리는 점점 더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은 밝혀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과학은 훨씬 더 크고 어려운 질문과 마주합니다. 뇌세포의 전기 신호가 멈추는 것과 나라는 존재의 주관적인 경험, 즉 의식이 사라지는 것, 이 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이 화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의식이라는 우리 고유의 경험 자체를 잠시 꺼버릴 수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는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전신 마취의 경험은 우리에게 의식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가장 직접적으로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